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그동안 마무리해야 될 그림들이 좀 있어서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저번 주에 다 끝내고 보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면서 기본 단위인 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기본 단위, 이 위상과 석궁이라는 단위를 구성하는 형상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도 코드에 대한 설명이 뭔가 구체적인 신뢰들이 없고 계속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이어지니까 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자주 다루었던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코드는 쉽게 말하면 신체에 있는 DNA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신체의 DNA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의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좀 다르죠. 부도 코드는 이 자신만의 정신적인 구조를 자신의 의도로 구축하기 위한 코드예요. 물질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돌, 나무 또는 비, 바람 같은 것들도 그 생김새나 존재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가 다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잖아요. 사실 이 기본 단위와 구조 없이는 우리는 어떤 대상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정신과 의식도 저는 이러한 관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의식이 없는 인간은 사실 인간이 아니기도 하고, 의식은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조건인데, 이렇게 중요한 인간 의식에만 아무런 객관 구조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의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대부분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마음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안 그러면은 이제 뇌과학이죠.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고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 세 가지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연구에 대한 책이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테지만, 돼지 엄마가 12마리 돼지 숫자를 세면서 자기 자신을 빼놓고 세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의식에 대한 연구가 꼭 그렇게 보여요. 생각과 감정, 느낌, 이 의식이라고 하는데,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생각, 감정, 느낌의 상태를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인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식 상태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게 꼭 엄마 돼지가 자기 자신을 빼놓고 수를 세는 거하고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자리는 이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일어나는 그 순간은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또 이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인식하는 자리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되겠죠. 어떤 것을 생각이라고 지칭하는 자리고, 어떤 것을 생각이라고 지칭하는 자리에 대한 자리가 또 있을 거고요. 그 생각이라고 지칭하는 자리에 대한 자리가 있을 거고요. 이게 끝없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 꼬리잡기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사고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무한히 올라가는 그 옥상옥 과정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그 모든 구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 즉 절대적인 없음의 상태를 상정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인식이라는 세계, 의식의 세계가 시작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식 구조가 공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도 코드는 이 공에 대한 의식 구조로부터 추출되어 나온 코드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이중오각형 구조에서 추출되어 나온 코드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만든 코드인데 제가 뭘 이걸 처음부터 이런 걸 만들어야지라고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사실 매일매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기가 좀 참 그렇기도 해요. 이제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눈앞에 돌 하나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꼭 무슨 숲속에서 길 잃은 헨젤과 그레텔인가? 그 동화에서 보면은 뭐 빵 조각 하나씩 흔적 따라가면서 어디 뭐 길 찾아가는 것처럼 단서 하나씩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해나가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조각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다른 조각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확 단정지어서 설명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끝날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해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중에 수정할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 코드는 공에 대한 의식 구조로부터 추출되어 나온 코드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이 본질인 이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한 내재된 욕구가 있어서라고 저는 보여져요. 인간들한테는 이 영역에 대한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알매의 욕구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만난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뭐 이기심 뭐 이런 거보다 이 자신만이 나라는 이 자신만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거하고 나 자신의 확장이 같은 말로 여겨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술가들은 그러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걸로 보여주잖아요. 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바로 이 자신의 정신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이고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을 또 보여주는 게 가치를 갖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미덕인 거는 뭐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예술가들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뭐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두니까. 근데 예술가들은 거기에만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구축된 본인의 독특한 스타일은 예술가들이 개발한 정신적인 영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가치를 인정받게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피카소라든가 뭐 마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그 근대의 화가들, 작가들은 다 이름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당연히 그게 있지 않으면은 작가로서 활동하기가 힘들고요. 뭐 그 구분이 그렇게 요즘은 옛날처럼 확연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해온 이러한 행위들에 제가 이제 기능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경계라는 개념이에요.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먼저 바로 형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안 들어가고 기본 단위 설명을 먼저 했던 이유는 그게 순서 같아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형상수라는 걸 먼저 듣는 것보다는 기본 단위가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형상수가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 형상수가 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러고 그냥 시작을 하면 이 형상수 자체를 그냥 아주 기본 단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본 단위가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형상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도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형상수는 64개가 있어요. 64개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추상, 사실, 마이너스 추상, 마이너스 사실이라는 4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64개라는 숫자는 이 4가지 부류에 각각 16개의 코드들이 소속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숫자예요. 이 64개 형상수라는 코드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뭐 기본 개념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원을 그리려고 했던 저의 의도와 그리고 그게 이러한 파란색과 이러한 가는 선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하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건 이 움직임은 시간성하고 공간성을 갖게 돼 있잖아요. 제가 뭘 그리건. 자, 그러면은 이 의식작용하고 제 의도죠.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의식작용하고 이 색채와 형태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합쳐지죠. 이 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고 이해할 때 어떤 추론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원이라든가 뭐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양하게 그리잖아요. 뭐 색깔도 뭐 여러 가지를 썼다가 뭐 그림도 여러 가지 뭐 사람 얼굴하고 뭐 풍경을 섞기도 하고 요즘은 정말 많은 종류의 레이어가 들어간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추론의 근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추론의 근거 노릇을 하는 게 64개 형상수고 그 64개 형상수라는 것들을
추론의 근거로 쓰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의식작용하고 색형작용하고 시공간이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 보여진다는 것, 이 개념들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형상들을 추론해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 형상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보이지 않는 의식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방향 6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감각적인 인식에 대한 방향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감각을 통한 인식의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64개의 형상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형상소의 부류별로 이제 쭉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이거를 저 자신도 그렇고 형상소를 이해할 때 보면은 뭐 추상 하나 설명하고 사실 하나 설명하고 마이너스 추상 하나 설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형상소들의 부류를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